며칠 전 신문에 박혜란이라고 하는 분의 인터뷰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분이 인터뷰를 하게 된 이유는 그 신문에 나와 있는 타이틀대로 세 아들을 모두 다 이 서울대에 보낸 어머니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현재는 공동체 육아 활동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 보급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자녀를 그냥 공부 잘하는 아이들로 잘 키웠다라고 하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많이 받았던 분입니다. 가수 이적이라고 하는 분이 그 둘째 아들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 가수도 서울대를 나온 아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키웠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답은 이런 분들이 꼭 하는 그 우리를 화나게 하는 대답 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부터 뭐 알림장을 확인한 일도 없고, 숙제 검사를 해본 적도 없고, 시험 범위가 뭔지 점검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요. 그냥 다 알아서 하도록, 스스로 하도록 그냥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선행학습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리 배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냐, 끝까지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먼저 미리 가르친 적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엔 조금 했었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하나도 안 한 것이 청소하고 정돈하는 일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아이들이 놀면 노는 대로, 어질러 놓으면 어질러 놓은 대로 그냥 놓고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렇게 이제 점심 먹어야 되는데 음식하기 싫어서 짜장면 배달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하는데, 배달 온 사람이 집을 들여다보면서 혹시 오늘 이사 가세요? 이러고 질문을 할 정도로 굉장히 엉망으로 살았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이 참 지혜롭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다 결혼했고 이제 손자 손녀들을 낳아서 이제 6명의 손자 손녀가 있어요. 그런데 새 며느리가 매주 토요일마다 집에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서 이제 같이 노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둘이 혹은 뭐 혼자 크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게 좋다는 걸 이분이 이제 그 공동체 육아 연구소도 하고 또 육아 활동을 보급하다 보니까, 일단 자기의 집부터 이제 공동 육아 할 수 있도록 토요일이면 이제 애들이 다 놀러 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기자가 이제 궁금해하는 거, 여러분들도 어쩌면 지금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그거를 며느리들이 좋아해요라고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들이 더 오려고 애를 쓴답니다. 이유는 뭐냐면 주방 일을 안 하게 했대요. 와도 주방 일 절대 못 들어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이제 내 주방에 왜 니들이 들어오느냐 하면서 못 들어오게 하고, 이제 이 선을 그어 놓으니까 오히려 며느리들이 더 즐겁게 오더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신혼 때, 어렸을 때 시댁 가면 하루 종일 주방에서 시간 보내는 게 너무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이제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며느리들을 보면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절대 못 들어오게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아이들 오니까 음식을 해줘야 되겠는데 여러 가지 못하니까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어느 날은 두부 튀김만 가지고도 먹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그냥 갈비 쪄서 이제 그거 먹여주고, 아니면 뭐 그냥 삼계탕 끓여가지고 같이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힘들지 않은 걸로 이렇게 준비해서 먹는 방식으로 하고 하다 보니까 매주 며느리들이 토요일만 되면 애들 데리고 와서 그냥 또 어질러 놓으면 어질러 놓은 대로 놓고 갈 때 치우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보내는 거니까 아이들은 좋아하죠. 뭐 며느리들도 불편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와서 같이 지내면서 훈련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보겠습니다만은 이 시기에 그렇게 어울려서 아이들이 더불어 지내게 되면 이제 거기서 진짜 많은 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사회성도 형성되고, 협동심도 생기고, 이타심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하거든요.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빡빡할 수는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제 중요한 시기, 학령전기와 이제 학령기를 합쳐서 배우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시기는 부모에게서뿐만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관계 속에서 배워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더 중요해집니다. 학령전기는 대략 한 3살부터 6살 정도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인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성이 형성이 되는데, 이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노는 법도 가르쳐 줘야 되고, 과자 하나도 친구들과 어떻게 나눠 먹는지 나누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또 물건 있으면 장난감 친구들과 어떻게 공유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이때 훈련이 되면 다른 사람들의 입장,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훈련이 돼 나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제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자기밖에 모르고 저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사회성과 더불어서 이 시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호기심이 극도로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그 호기심을 표현합니다. 이제 이 시기 이전에는 말을 못하니까 그냥 만지는 게 전부였어요. 궁금하면 그냥 만져봐요. 일단 무조건 손부터 대보는 거예요. 이 꽃에 가시가 있는지 없는지 일단 손대보잖아요. 주전자에 뜨거운 물이 일단은 생각은 못하지만 뭔가 연기가 올라오는 게 신기하니까 주전자에 그냥 손을 대봐요.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접어들면 입이 열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달라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말로 물어보는 거죠. 이건 뭐야? 저건 뭐야?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발달하면 내가 해볼게. 나도 해볼래.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면서 이제 말로 자기의 호기심을 표현합니다. 이 호기심을 이 시기에 어떻게 다루어 주느냐가 또한 이 아이의 지능, 이 아이의 창의성, 이 아이의 탐구심을 발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이 시기에 행여 그럴 일 없겠지만 뭘 그렇게 자꾸 물어봐. 아, 귀찮아 죽겠네. 좀 가만히 못 있어. 잠자고 좀 있어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뭐 자주 안 하시겠지만 이런 이야기가 쌓이면 아이의 질문 숫자는 자꾸 줄어들게 돼 있고, 그 줄어든 질문이 여기서 지금 말하는 대로 소위 솔선성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선성이 위축이 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 말을 하는 건 잘못된 거구나. 이 쓸데없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죄책감이라는 건 거짓 죄책감이에요. 부모에 의해서 잘못 형성된 죄책감 때문에 내가 말을 잘못하면 누군가를 괴롭힐 수 있고, 누군가 귀찮아할 수 있고, 누군가 싫어하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되면서 점점 말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수가 줄고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작아지는 거죠. 그게 이제 솔선성을 잃어버리는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이 솔선성이 이제 형성이 잘 되면 그야말로 이제 창의성과 함께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고 어떤 공동체에서도 자신 있게 표현하고 또 자신 있게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고자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가 바로 이 학령 전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솔선성의 속성이 어떤 건가 교재를 좀 보시겠습니다.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읽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비교해서 여러분들에게 비추어서 나는 솔선성이 얼마나 되나, 또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특별히 뭐 한 명 그 아이를 놓고서 한번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주저함 없이 새로운 생각을 잘 해냅니다. 어떤 모임에서든 스스로 나서서 일을 맡으려 합니다. 자기의 의견을 내놓는 것을 잘 합니다. 새로운 일이나 낯선 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할 말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하고 넘어가는 편입니다.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의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과 환경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래 10가지를 놓고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몇 가지 정도가 해당이 되는가. 만약에 뭐 거의 다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솔선성이 잘 형성된 경우이고, 아니라고 하면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솔선성을 북돋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인데, 자녀가 무엇을 할까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격려하십시오. 이건 이제 벌써 우리가 유아기에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제 기초적으로는 뭘 먹을래, 물 마실래, 주스 마실래, 뭐 우유 먹을래, 물 마실래, 이제 이런 선택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요 시기가 되면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 배움을 부모가 선택하지 마시고 아이한테 한 번쯤 물어봐 주세요. 미술 해볼래? 피아노 쳐볼래? 아이들한테 물어보시면 좋습니다. 뭐 똑같은 운동이라도 뭐 축구할래, 야구할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봐 주시고,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물어보고 답을 들었으면 그래 그거 하자, 잘 생각했다, 이제 이래야 되는데, 답정너라고 또 답은 다 정해놓고서 그 정답이 나올 때까지 끝까지 그거 말고 이건 어때 이러면서 유도하면 아이들은 혼란에 빠져요. 아, 내가 뭔가 잘못 말했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부모의 생각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기 위해서 또 훈련을 나름대로 해요. 근데 이 훈련이
그야말로 솔선성을 잃어버리는 훈련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2번을 보시면 금지나 명령보다는 일단 긍정한 다음에 선택을 제안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 이런 상황, 나 지금 엄마 과자 먹고 싶어. 근데 이 과자 먹으려고 하는 이 시간이 대개는 아이들도 저녁 시간 다 돼서 배고프니까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대뜸 안 돼, 밥 먹어야 돼, 이제 이런 식의 반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긍정해 주세요. 과자 먹고 싶구나, 배고프지, 우리 일단 밥 먹고 나서 그러고 먹자. 먹는다는 사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먹기는 먹는데 저녁 먹고 먹자. 뭐 저녁 시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그래 먹기는 먹을 텐데 일단 요거 책한 건 맞아, 읽고 나서 먹자. 이런 식으로 아이가 해야 될 일을 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아이의 생각대로 또 도와주는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자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을 사용하세요. 이건 이제 아이들이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 엄마 지금 밥 먹으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이런 식으로 작은 질문부터 일단 하시고, 또 반대로 아이가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 아이한테 참 좋은 질문이구나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의 호기심은 자극되고 아이는 계속 질문하게 되고 그것이 왕성한 탐구력이 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소꿉놀이 할 때는 다양한 역할을 해보도록 도와주세요. 물론 아이들이 원치는 않을 거예요. 나 계속 아빠 할 거야. 아이들이 주로 그 원하는 이제 배역이 있는 거 아시죠? 딱 봐서 집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의 배역을 맡으려고 애를 씁니다. 엄마가 힘 있으면 엄마 하고 싶어 하고, 아빠가 힘 있으면 아빠를 하고 싶어 하는 이 심리가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때에 이때도 이제 안 돼, 넌 어제는 아빠 했으니까 오늘은 엄마 해가 아니라, 그래 좋아, 네가 아빠 하고 싶으면 아빠를 하는데 그 대신에 아빠 하고 나서 한번 바꿔서 이제 엄마도 한번 해보는 거야. 또 이번엔 내가 엄마 할 테니까 네가 이번엔 뭐 딸을 해, 아들을 해, 이제 이러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해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다른 역할들을 해봄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입장이 돼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성장한 아이하고도 해볼 수 있는 일이라고 여겨져요. 일단 역할을 바꿔서 한번 엄마의 역할을 맡겨줘 보세요. 그리고 네가 한번 해보라고 하게 되면 그 짧은 시간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엄마의 입장을 조금 이해하는 데도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자녀가 무엇인가 몰두하고 있을 때 방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때로는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뭔가 한 가지에 굉장히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 시간을 도와주시는 게 좋고요. 특히 뭐 책을 볼 때야 이제 일단 그 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면 좋겠고, 아이가 뭔가 정말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생각이 끝나고 다른 행동이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려주시면 좋아요. 아이의 생각이 그것이 공상이 됐던 어떤 것이 됐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사고력과 상상력이 지금 이제 커가는 과정이거든요. 이 상상력이 창의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아이들이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좌절했을 때는 시도 자체를 칭찬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왜 그거밖에 못하냐고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어쨌든 하다가 멈추거나 하다가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참 잘했다는 말씀을 꼭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 사실 하나를 좀 인정하시면 됩니다. 아이들도요, 아이들이기 때문에 서투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그런 생각 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는 그 모든 일들에 다 능숙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뭐 보면 기도하라 그러면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교회를 여러 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 그러면 어렵습니다. 자, 그 어렵다라고 하는 점을 제가 인정을 해요. 기도가 쉬운 게 아닐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도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기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이가 이제 막 이제 뭐 몇 살, 뭐 많이 커봐야 이제 초등학교 이 정도 됐다고 한다면 그 나이에 서툰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이들 청소시키잖아요. 정리하라고 이제 이런 말 많이 하게 되는데, 정리했다고 그러고 뭐 한 10분, 20분 뒤에 나온 다음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게 정리를 한 건지 안 한 건지, 진짜 어른들 표현대로 하면 이게 손으로 한 건지 발로 한 건지 진짜 이해 안 가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서 자기는 끝났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까지예요. 그 나이에 그렇게밖에 못하는 게 정상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다만 그렇게까지 했다고 하더라도 부모들은 칭찬해 줘야 돼요. 잘했다. 너 정말 잘하는구나. 이런 칭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7번째로, 아이마다 능력과 발달의 수준이 다르니까 비교해서는 아니 됩니다. 특히 이제 요 시기에 학령 전기의 아이들은 개인 차이가 굉장히 이제 미세하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진짜 똑같은 만 3살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정말 유창하게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입도 못 대는 아이가 있고, 또 이제 이때 되면 이제 한글도 배워나가기 시작하는데 글자는 진짜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숫자까지 1, 2, 3, 4 배워나가기 시작하는 아이를 만나게 되면 이제 우리 아이는 이거 바보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착각에 빠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했잖아요. 제가 지난주 저녁 시간에, 낮 시간에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저녁 시간에 우리 두 아이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쭉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 두 아이는 정말 완전히 극과 극을 달렸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큰 아이는 진짜 일찍 깨쳤어요. 글자도 그렇고 숫자도 그렇고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나이에 깨쳐가지고 저희도 한때는 우리 집안에 천재가 난 줄 알고 굉장히 좋아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제 막상 학교에 들어가고 학교 과정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이게 큰 착각이었는지를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둘째 아이를 낳고 기를 때에는 진짜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한글을 안 가르쳤어요. 정말 숫자 같은 거 다 해봐야 소용없다는 생각을 부부가 이제 공통적으로 가지고, 놀 만큼 놀고 할 만큼 해라, 이제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어쨌든 둘 사이에서 놓고만 보면 언니보다는 훨씬 공부에 있어서는 실력이 좋은 걸 보게 되면, 이 시기에는 아이들이 그야말로 능력과 발달의 수준이 다른 거지, 조금 앞서간다고 우월할 것도 없는 것이고 조금 처진다고 해서 열등할 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개인 차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째로, 새로운 것을 가르칠 때는 조금씩 소단계로 나누어 가르쳐야 되는데요. 이거 조금 있다가 뒤에 나오니까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째로, 생활 속에서 성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나도 해볼래라고 하는 표현들을 가끔 사용해요. 특히 부모가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거나 그러면 자기가 부엌에서 하는 일을 조금 해보고 싶어하는 그런 호기심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안 된다고 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 칼질 같은 거야 뭐 이제 안 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일단 칼질을 하고 있을 때에 나도 해볼래라고 한다면 그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단 아이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래 너도 해볼래? 그러면 이것 좀 도와줘 그러고 칼질 아닌 다른 거, 예를 들어 뭐 계란 후라이에 소금 치는 거 정도, 뭐 그거 소금 좀 더 들어가서 짜면 어떻고 덜 들어가서 싱거우면 어떻겠어요. 아이가 시도한다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념 뿌리는 거 정도 해보도록 맡겨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아이가 그 일을 시도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 아시죠? 뭐예요? 일단 무조건 잘했다고, 우리 아이가 벌써 이것도 할 줄 아네? 이러면서 아이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칭찬을 해주세요. 이게 이제 아이들의 마음속에 이제 성취감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시도해보고 시도한 일이 이루어지고 그 일의 성과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을 때 이제 아이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신감이 솔선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번째로는 자연환경을 자주 경험시켜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에 자연을 보태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호연지기 배울 때 그렇게 배웠어요. 이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던 것 같아요. 호연지기라고 하는 거, 거침없이 넓고 큰 기계라고 해석이 되는 이 호연지기, 이걸 가지려면
드넓은 하늘도 볼 수 있어야 되고 높은 산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펼쳐진 들과 평원도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말 힘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서 성장할 때에 호연지기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실제로 이렇게 그 말씀 듣고 나서 이제 그 검증하기 위해서 보다 보면 좋은 리더들은 자연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훌륭한 리더들. 우리나라 대통령 아직까지도 농촌 출신 아닌 사람들이 없어요. 도시 출신 중에 리더가 나오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어쨌든 이 산과 들을 버타여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도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또 꿈도 키우게 되고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사람이 되면서 이제 이 가슴이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이게 어려워요. 이제 저도 일찌감치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 도시 생활로 저도 커가지고 그런 게 부족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데 감사하게 이제 중간중간에 아버님이 이제 지방에서 일하실 때가 있어가지고 여름방학 되면 거기 따라 내려가서 이제 한 달씩 있으면서 이제 물속에서 하루 종일 지내고 돌아오고 이제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참 유익했다는 생각을 뒤늦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금 도시 문화 속에 살아가지만 기회가 닿는 대로 아이들이 자꾸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연을 접할 때 진짜 좀 더러워지고 지저분하더라도 직접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뒹굴 수 있고 이런 경험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죠. 여러분이 IQ라고 하는 건 이제 지극히 부분적이라고 하는 거 이젠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에는 IQ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서지수인 EQ도 필요하고 도덕지수인 MQ도 필요하고 영성지수인 SQ도 필요하고 복합적으로 이게 다 충족이 되어야지 진짜 건강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 자연환경을 자주 경험시켜주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선성을 길러주는 몇 가지 훈련들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혼자 회복에 이제 도와주는 겁니다. 이 도와줄 때에 도와주지 않는 듯 몰래 도와주는 일인데요. 언젠가 EBS에서 그 이제 부모들의 행동과 자녀의 발달 과정을 연구한 영상을 한번 볼 기회가 있었어요. 특히 학령 전기에 해당되는 이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의 심리 상태인데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지고 한번 훈련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그때 어떻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이제 네모난 정육면체 박스에 보면 중간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근데 이 구멍이 동그라미, 세모, 네모, 별 이렇게 뚫려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 이제 그 안에 이제 그 도형들을 이제 이 해당되는 도형 모양들을 그 구멍을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이제 집어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훈련을 시키는 부모와 아이의 그 상태를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제 실험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의외로 부모들이 이 아이가 이것을 이제 찾는 과정, 그 다음에 찾아가지고서 구멍을 찾는 과정, 그 구멍에 넣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부모들이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엄마가 찾아줄게 이러면서 찾아요. 그리고 아이의 손에 쥐어져요. 손에 쥐어졌는데 애가 두 번째는 구멍을 못 찾으니까 여기 있잖아 여기 그러면서 가르쳐줘요.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구멍에 가서 이거를 원이면 원방향으로 넣어야 되는데 눕혀서 넣으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넣는 걸 도와준다고 또 이렇게 잘 세워가지고 이제 넣어주는 일을 하게 돼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실상 아이가 훈련을 한 것 같지만 훈련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짜 솔선성을 도와주려고 하면 부모가 사실은 어떤 과정도 도와줘서는 안 되는데 만약에 도와줘야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도와주지 않는 듯 몰래 도와주는 겁니다. 그 도와주는 방법이 뭐냐면 아이들은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아이 근처에 비슷한 아이가 찾는 모양을 갖다 놔줄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걸 몰래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모르죠. 엄마가 갖다 놨는지는 모르지만 본인이 찾았다고 생각을 하고 찾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구멍을 찾을 때 구멍에 집어넣는 일을 하게 될 때에 이것도 어렵다라고 하면 일단 기다리는 게 최선이고요. 시간이 걸려도 기다리는 게 제일 좋고요. 만약에 더 이상 기다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이 됐을 때 이게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아이가 이 일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짜증이 나면서 이걸 또 집어던지고 안에 이제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에 엄마랑 같이 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같이 할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결국 마지막에 찾아서 넣는 건 아이의 손으로 해야 돼요. 아이가 직접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의 손을 붙잡고 가까이 가줄 수는 있지만 넣는 걸 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도와주는 일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 할 것까지 우리가 하게 되면 그건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아이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림 그리기 합니다. 이 시기에 그림에 있어서 때때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그냥 그야말로 이제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제 실력보다는 못 그린다고 생각하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딱 그려놓고서 엄마 나 집 그렸어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집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그림을 그려놓은 아이를 보고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의 부모님들의 반응이 야 진짜 멋있는 집이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진짜 집을 잘 그렸네. 이런 반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이런 반응이 필요하냐. 이 나이에는 집을 이 정도밖에 그릴 수가 없어요. 근데 물론 조금 잘 그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것보다 잘 그리는 애들이 있을 수는 있는데 걔가 그렸던 그림을 보고 와가지고 우리 아이가 그린 그림이 야 너는 이 그림을 손으로 그린 거냐 발로 그린 거냐 이러면서 이제 한마디 잘못하게 되면 그 아이는 점점 그림 그리는 일에 대해서 흥미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이런 그림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린 것 같아요? 강아지를 그린 겁니다. 엄마 강아지야 이러고 그려놨어요. 근데 도대체 아무리 봐도 이게 강아지라고 하기보다는 벌레 같은 느낌이 더 들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강아지라고 그러면 일단 강아지라는 사실을 인정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으니까 질문은 할 수 있어요. 강아지는 강아지인데 엄마가 알기에는 다리가 4개여야 되는데 이 강아지는 왜 이렇게 다리가 많지? 이러고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스스로가 깨닫습니다. 그 깨닫고 나서 이제 이 아이가 보이는 반응,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야. 지금 뛰어가고 있는 거야.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가 상상을 하는 거예요. 아이의 상상력이 커지는 겁니다. 그 네 번째로 보면 이 공상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공상학이 속에서 아이들의 상상이 나와요. 어떤 식의 상상이 나오냐면 이 나이의 아이들이 대화를 하다가 보면 친구들이 자랑을 하는 일이 있어요. 우리 집에 뭐가 있다. 우리 집에 강아지 있다. 한 아이가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기죽기 싫으니까 우리 집엔 호랑이 있다 이제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또 한 아이가 그래 우린 호랑이가 2마리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맞서기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거짓말로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아이들의 상상력의 지금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 주시면 돼요. 이 거짓말이 이제 구분을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남의 것을 훔치거나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시기의 거짓말은 상상의 반영이에요. 이제 그 학령기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나 햄버거 사줬어. 근데 실상 알아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왜 아이가 그런 말을 했는가 나중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니까 아이는 한 번쯤 그런 경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아 우리 선생님이 햄버거를 사주는 일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상상이 그대로 그냥 이제 표현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 아이가 그 말을 통해서 무슨 엄마의 돈을 훔쳐내려고 한다거나 햄버거를 훔쳤다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그냥 아이들의 소원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해 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제잘거리기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아이들이 사용하는 표현을 이제 그대로 들어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의 표현이 때때로 그 부모님들의 생각하는 표현하고 다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시기에 자기가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을 탁 발로 차고서는 할 말이 없으니까 쓰레기통이 체했네, 토했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표현 자체를 긍정해 주시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런 표현도 사용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갑자기 다리가 저리니까 할 말이 없었든지 내 다리가 사이다 먹은 것 같아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싸하고 저리니까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라면 아이들의 표현력을 존중하시고 그냥 맞장구 쳐주시면 돼요. 아 지금 너 다리가 사이다 먹은 것 같구나 그냥 인정해 주세요. 이런 표현들을 주고받으면서 아이들은 많은 말을 하게 되고
이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훈련이 안 되면 아이들이 점점 소극적이 됩니다. 그리고 무능감에 빠져요. 그래서 자꾸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제 이 말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많이 웃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특히 부모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많이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말 뭘 해서 어떻게 도와줘야, 어떻게 웃게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간지름이라도 태우세요. 특히 이렇게 아이들 목욕시키면서 한 번씩 이렇게 간지러주고 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자체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행복한 경험이 되고, 어렸을 때에 이런 경험들이 충만할 때에 나이가 들어서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는 활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좀 힘들지만 난 늘 웃으면서 행복하게 살아왔다라고 하는 기억 속에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웃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고요. 아까 제가 거짓말 이야기할 때 하나 좀 빼먹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실제적인 거짓말을 했을 때 이제 다루는 방법인데, 뭐 예를 들면 요새 하면 그런 일 거의 없겠지만 과거에는 이제 이 상점 앞에다가 과자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놓고 파는 슈퍼 같은 데가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아이가 과자를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훔쳐온 게 너무나 분명해. 질문합니다. 이거 어디서 났니? 그랬더니 말을 못해. 말 못하면 일단 벌써 훔친 게 너무 분명해지잖아요. 그런데 머뭇머뭇거리다가 어디서 났냐고 한 번 더 물어봤는데 뭐 슈퍼 아저씨가 줬다거나 뭐 누가 사줬다거나 이제 이런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부모님들의 반응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님들이 이 아이의 잘못을 알고 이것을 책임 추궁하듯이 따지고 들기 시작을 하면 정말 아이가 이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나는 나쁜 아이라고 하는 인식만 가지고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계는 이 학령 전기가 가장 좋습니다. 3살부터 6살 사이에 제대로 가르치고 매를 들어도 이 시기가 제일 좋아요. 이 시기 이전엔 사실 조금 너무 어리고 이 시기 이후에는 이제 벌써 매를 함부로 들면 안 되는 시기로 접어드는 건데, 다만 이거 하나는 잊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훈계의 목적은 체벌이 아니라 교정입니다.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도둑질한 아이를 바로 잡아주는 건 네가 지금 훔쳐왔다는 사실,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때리는 게 아니라 그 아이와 함께 그 주인에게 다시 찾아가서 사과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이가 잘못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사과하고 너도 미안하다고 말씀드려 하면서 죄송합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돈을 내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건 과자값을 내도록 하는데 이 과자값을 아이가 지불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가 이 값을 직접 내라고 하면서 돈을 지어주고 그 아저씨한테 전달하도록 하는 거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아이가 스스로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필요한지를 깨달아 나가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정이 되는 것이지 무조건 매를 들고 때린다라고 해서 교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령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학령기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 우리의 자녀가 1등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성적이 떨어졌을 때에 극복하는 능력을 가진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가? 둘 사이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1등하면 좋겠지만 늘 1등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이 아이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능력을 훈련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가 감시와 강압 속에서 억지로 공부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스스로 목적을 세우고 의지를 가지고 공부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질문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근면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근면성이라고 하는 건 이 과업을 완수하고자 하는 이제 능력, 노력하는 능력이죠. 그냥 능력이 아니라 어떤 주어진 일을 해내는 이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다른 말로는 부지런함이라고도 표현이 되고 또 집중력, 지구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형성되려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 무언가 크든 작든 일을 완수했을 때에 만족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데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과 즐거움이 어디서 만들어지겠어요? 부모의 칭찬과 인정 속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작은 일을 해냈을 때 정말 잘했다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데서 아이들은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 즐거움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근면성으로 발전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다고 했는데 인정도 없고 칭찬도 없고 야단만 맞고 본인도 못한 것 같고 하면 뭐가 생기겠어요? 자연스럽게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열등감이 이제 성장하면 그야말로 쓸데없는 이제 우월감으로 발전하든지 아니면 우울감으로 이제 변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된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시기에도 역시 부모가 이제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속성들이 있는가 개인적으로 점검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풀 때 얼른 해답집을 찾기보다는 스스로 답을 풀어보려고 한다. 또 무슨 일을 끝까지 해내려는 지구력이 있다. 쉬운 일보다는 어렵거나 힘든 일에 도전하려는 태도가 있다. 어떤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 일단 시작한 일은 반드시 끝내겠다라고 하는 투지가 있다. 학업, 숙제, 독서, 과제에 대한 집중력이 있다. 매사에 열심히 하려는 적극성이 있다.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다. 자기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 편이다. 어떤 목표를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행한다. 이 10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 해당되는지 여러분들이나 자녀들을 놓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근면성을 기르기 위한 부모님들의 태도가 몇 가지 요구됩니다. 1차적으로 비교하지 않는 건 변함이 없어요. 아이들을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특히 이 시기에는 이제 친구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이제 놀러 오잖아요. 친구들이 놀러 가는 일도 있고 그때 절대 이 아이들의 상태를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넌 뭘 잘하냐? 넌 어떠냐? 이런 식의 비교가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집중력 훈련하는 거, 이 시기를 놓치고 나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청소년기 들어가면 집중력 훈련이 안 돼요. 제가 옛날에 청소년 사역할 때 한번 정말 학부모가 찾아와서 교회 와가지고 우리 아이 좀 잡아주세요. 집중력 훈련 좀 시켜주세요.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답답했어요. 그때 아이가 중학교 3학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매일같이 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도 집에서 만나는 부모님도 못한 걸 일주일에 1시간 만나는 전도사가 무슨 수로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시간도 지났고 또 시간도 없는데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될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는데 이 시기에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시기에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제 제일 좋은 방법은 일단 모든 것으로부터 방해되지 않는 조용한 환경을 일단 찾으셔야 돼요. 방이면 좋고 뭐 정방이 아니라면 어떤 공간이든지 TV나 전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절대 영향받지 않는 공간에서 아이와 부모가 같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 한 30분 정도 하면 좋은데 30분이 무리라고 생각이 되면 한 20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20분 동안 약속을 하고 너는 공부를 하고 나는 책을 보고 아니면 너도 책 보고 나도 책 보고 아니면 같이 공부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일단 힘들어도 부모가 이걸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분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직 책만 보는 거야. 전화도 받으면 안 되고 TV도 봐서 안 되고 그리고 너와 나 사이에 절대로 말을 해서도 안 되는 거야. 우리 꼭 약속을 지키고 20분 하고 나서 우리 과자 먹자. 이러고 나서 20분 동안 부모님들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말 걸어도 절대 응답하지 마시고 요 시기만큼은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도 조금 이따 가르쳐 줄게 이러고 일단 보는 것에 집중을 하세요. 본을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분이 딱 지나고 나면 그때 칭찬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했어. 우리가 약속을 잘 지켰지. 일단 우리 좀 쉬고 과자 먹고 한 번만 더 하자. 그러고 또 20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며칠 하다가 시간을 조금 늘리세요. 한 30분 곱하기 2회 내지는 3회. 이런 식으로 훈련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 훈련은 부모님들이 실은 더 힘들어요. 부모님들이 오랫동안 이 집중력이 흐트러져 왔었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힘든데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이때 이걸 훈련시켜주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위한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내가 조금 힘들어도 이거를 해서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집중력을 키워줄 수 있다라고 하면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안 되면 사실 저도 이걸 잘 못해가지고 우리 큰아이가 이 병원 다니면서 이거 치료하려고 굉장히 시간 많이 걸렸거든요. 근데 잘 치료도 안 돼요, 솔직히. 이 시기에 훈련이 안 된 걸 뒤늦게 치료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면 차라리 이 시기에 내가 조금 힘들어도 같이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하여튼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약속 그 중간중간에 칭찬 격려해 주시고 해주시면 좋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버팀목 역할에 충실하기라고 하는 것. 이 버팀목이라고 하는 건 아시겠지만 나무나 무엇인가 이제 잘 서나갈 수 있도록 직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버팀목이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버팀목은 이제 그거 역할을 내려놓고 사라져 주는 것이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나무는 이미 자랄 대로 자랐는데 이 버팀목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더 이상의 성장을 방해하는 결과를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부모는 때가 되면 이 아이가 떠난다라고 하는 걸 전제로 해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정하면서 가셔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학업을 지도하는 것인데요. 일단 지능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 진짜 그야말로 우리 옛날에 저가 어렸을 때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 맨날 학교에서 이제 IQ 검사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인지 능력만이 이제 전부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막상 졸업하고서 사회생활 해보시니까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서 능력도 있어야 되고 또 관계 능력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과의 이 영적 능력, 그래서 이제 보통 SQ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환경에 적응을 하고 이제 상황을 극복하는 일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 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학업 능력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대로도요, 이렇게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모든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에 이 모든 능력은 결국은 정서적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그럼 이 정서적 안정감은 어디에서 형성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정서적 안정감이 바로 자아 존중감에서 생긴다는 거예요. 자아 존중감. 이 자아 존중감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자존감이 되는 겁니다. 자존심하고는 다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 자아 존중감이고, 이 자아 존중감이 정서적인 안정감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모든 능력들을 형성해 나간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보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반에는 진짜 전교 1등하고 2등이 다 있었는데 그 친구들 지금 생각해 보면 진짜 뭔가 안정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꿋꿋함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똑같이 물론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공도 차고 농구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일들도 같이 많이 했었는데 늘 보면 그들의 태도 속에 흔들리지 아니한 안정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그 안정감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제 그게 그야말로 이제 자아 존중감에서 이제 비롯되는 거죠. 이 자아 존중감 마지막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에 그 학업 동기 높이기 보세요. 자신이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세요. 심리적 안정감을 조성해 주셔야 되고요. 장기적인 시각에서 목적의식과 비전을 갖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실현 가능한 작은 목표를 세우고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자, 여기까지 일단 보시고 아이들의 학습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큰 목표를 세우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큰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작은 목표들을 만들어 놓고 그 작은 목표들을 달성했을 때마다 그 성과를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문제집 한 권 그러면 그 문제집 한 권이 목표라고 한다면 오늘은 뭐 요만큼 하자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그걸 해냈을 때 반드시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어렸을 때 여기 경험하신 분들 꽤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일 공부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이렇게 매일마다 배달원이 갔다가 그 시험지 같은 거 한 장 주고 풀게 하고 다 풀면 이제 그 다음날 가져가고 채점해서 갖다 주고 하는 그 일일 공부가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던 거예요. 하루의 목표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것만 하면 이제 놀아도 되고 TV 봐도 되고, 안 했으면 절대 놀 수 없는 이제 그런 조건도 달리는 그것이 이 목표 성취에 대한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이야 이제 그런 과정들이 없습니다만 부모들이 그런 식의 공부 방식을 도와주면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비교나 경쟁보다는 자신 안의 진보를 격려하고 칭찬하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쓰기 시험을 봤어요. 학교에서 아이가. 근데 아이가 10개 중에 간신히 하나 맞춰가지고 왔어요. 누구나 맞출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맞춰가지고 왔어요. 다른 아이는 뭐 10개를 다 맞췄는데, 이때 절대 비교하면 안 되고 일단 하나도 칭찬하세요. 제가 한 3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강사 한 분 모셔가지고서 말씀 듣는데, 장신대 교수님이 이제 강의해 주셨는데, 아이가 어느 날 콧노래를 부르면서 들어오면서 오늘은 온 식구가 회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모처럼 70점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회식을 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평소에 한 4, 50점 맞던 애가 이제 70점 맞았더니 의기양양해서 집에 와서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처음에 그 말씀 들을 때에 그게 그 집에서 받아들여질까라고 하는 의문이 제 안에 조금 있었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신 거 보니까 그분 같으면 회식해줬을 것 같아요. 그 교수님 같으면. 왜냐하면 그분이 이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이 안에 있었던 개인의 발전을 인정하신 겁니다. 지금 그 시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남들 100점 받을 때 너네 10점밖에 못 받았냐가 아니라 10점 맞다가 20점 받으면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20점 받다가 30점 받으면 그걸 칭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의 비교는 가능한 겁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아이들이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면 그것 칭찬하고 격려해 주면 좋다는 거예요. 왜? 다르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다르게 만든 아이가 남들하고 똑같이 갈 필요는 없지만 자기 안에서만큼은 발전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 발전을 칭찬해 주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안의 진보를 격려하고 칭찬해 주셔야 되고요. 평소에 공부 못하는 친구를 무시하지 않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또 인정과 칭찬이 학습의 가장 중요한 동기부여라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답을 찾을 때 가능하면 온갖 해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일단 상상력을 자극해주면 훨씬 더 좋고요. 또 언제나 다른 방법과 대안과 해결책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성적이나 결과보다는 시도와 노력을 칭찬해 주시고요. 또 호기심을 학습의 기회로 이용을 하세요. 즐겁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혼자 답을 찾도록 단서 질문을 던져주세요. 육하원칙 아시지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식의 질문 던져주면 참 좋아요. 이 질문 던지는 건 여러분들 묵상하실 때도 묵상이 어려우면 이 질문 가지고 본문 보시면 훨씬 하나님의 음성 듣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본문 언제 있었던 사건인가? 어디서 있었던 일인가? 누가 등장하는가?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 사건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성경 보는 눈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실수나 실패를 놀리거나 비웃거나 야단치지 마시고요. 자, 이제 효율적인 학습 지도 전략,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단 작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최종 목표에 도달해 가는 겁니다. 집중력 훈련도 20분부터 시작해서 30분, 40분 하다 보면 1시간, 길게는 2시간까지도 가능해요. 훈련하다 보면 2시간까지는 점점 될 수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제 그런 훈련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 분위기 밝게 만드는 건 조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죠? 편안함입니다. 이 편안함은 이제 대화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대화를 충분히 주고받을 때에 형성이 되는 것이고, 또 가정의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부모가 성적보다 성품에 관심 가지면 분위기 자연스럽게 좋아집니다. 아이의 성적보다 성품에 관심 가지시고요. 또 이것도 생각하시고 가셔요. 타율적인 아이보다 자율적인 아이에 초점을 맞추세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강압적인 아이가 아니라는, 강압적으로 움직이는 아이가 아니 되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자존감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존감과 학습 능력은 비례해요. 그래서 자존감을 키워줘야 되는데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나는 독특한 존재이다. 나는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나는 귀한 존재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지으신 존재이다. 나는 사랑받는 존재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생각이 어떻게 형성될 것 같아요? 이 생각이 부모로부터 형성이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꾸 언급해 주셔야 돼요. 넌 참 특별하다. 넌 진짜 대단하다. 넌 정말 귀한 아이다. 선생님의 100마디보다, 친구들의 1000마디보다 부모님의 한마디가 훨씬 더 강력하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어리면 어릴수록 더 잘 받아들이고, 크는 과정 중에도 자꾸 말해주면 아이들은 자신감 충만해집니다.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 이게 또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존감이 낮을 수가 있어요. 우리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그런 걸 도와주는 걸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저 스스로도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사역하면서 자존감이 많이 회복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회복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제가 하나님께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너는 존귀하다. 너는 대단하다. 너는 귀한 존재이다.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너를 살리고 싶어서, 너를 도와주고 싶어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일 만큼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 예수하고 너를 바꿨다. 넌 한없이 귀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격려하고 칭찬해 주는 게 점점 쉬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도 달라지는 걸 보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변하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존귀하다는 사실을 아시면 아이들도 존귀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그런 존귀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주님 전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잘 양육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밤에 우리를 존귀하다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녀들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고 충분하게 우리의 자녀들을 안정감 있는 아이들로 키워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건강한 자녀들로 잘 커서 자존감 높게 또 능력 있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